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척추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허리 통증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디스크 증세라고 오해하고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통증이 심해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군산 서울의료의원 김정률 원장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허리 건강. 처음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야외 활동 참 많아지는 계절이라서요. 주위를 둘러보면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이 통증과 계절이 관계가 있나요? 네, 약간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요, 날씨가 추워지죠. 네. 그래서 일교차가 좀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허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나 인대들이 경직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삐었다 혹은 염좌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 김장같이 일시적으로 가사노동 강도가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허리에 부담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육과 인대가 굳어 있는데 무리를 해서 통증이 그렇죠. 발생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가을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삐었기 때문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삐었다 혹은 염좌라고 표현하는 이런 질환들은 네네. 허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손상을 받으면서 허리에 통증이 있는 상태로 갑자기 무리한 힘을 줬을 때 잘 발생하는데요. 반면에 똑같은 힘을 줬어도 허리가 아프신 분이 있고 안 아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은 일을 해도 허리가 더 아프신 분들이나 자주 아프신 분들은 허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척추 디스크가 퇴행되면서 척추 뒤에 있는 관절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불편하다든지 머리 감기 힘들다든지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을 야기하는 척추 후관절 증후군 환자들이 가장 많은 편이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이 있으시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모나게 보여야 될 이 허리뼈들이 네네.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흔한 편입니다. 그 외에도 척추 뒤에서 잡아주는 고리뼈들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분리증이라든지 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 디스크 퇴행에 따른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도 이 디스크가 퇴행됐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여자분의 허리 MRI 사진입니다. 네. 네모나게 보이는 뼈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디스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정상 디스크입니다. 근데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유독 까만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네네. 디스크는 블랙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일종의 퇴행성 디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딱한 디스크가 허리에 끼어 있으면요. 허리에 오는 충격을 잘 받아주지 못하겠죠. 그래서 요통이 잘 발생하는데요. 네네. 이 여자분의 나이가 19세라는 걸 감안을 하면 일견 퇴행성 디스크라는 게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허리 디스크는 인체조직 중에 가장 노화가 빠릅니다. 앉아있기 시작한 한 살 때부터 퇴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후관절 신경치료를 하고 좋아지신 케이스인데요. 후관절 신경치료라는 것은 이렇게 방사선 영상장치를 보면서 후관절로 한 신경 부위에 바늘을 넣어가지고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인데요. 시술 시간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걸리는 간단한 시술이죠. 그러면 허리가 아프면 앞서 보여주신 것처럼 꼭 MRI 촬영을 해야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젊은 남자분이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특별한 검사를 필요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허리 통증을 가지신 분의 95%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1, 2주가 되면 대부분 자연 소실됩니다. 그래서 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다리 통증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통증이 1, 2주를 치료했는데도 계속 불편하시다면 검사를 더 들어가겠지만 특별한 치료나 검사를 더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달라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근육량이 좀 줄거든요. 그러면 근육 문제로 일어나는 이런 요추구 염좌 같은 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인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검사가 좀 필요하지요. 오늘 주제가 허리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데요. 그러면 어떤 비수술적 방법들이 있을까요? 경증 통증이라든지 얼마 시작되지 않은 통증들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적절한 인대 강화 치료만 해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좀 중증이라든지 좀 오래됐다든지 하면 아까쯤에 보셨던 후관절 신경치료라든지 경추경막의 신경치료 같은 급여가 되는 일반 신경치료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네네. 이런 급여가 되는 보험이 되는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유지된다면 신경성형술이라든지 수액성형술 같은 시술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먼저 신경성형술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보시면서 눌려있는 신경 부위에 아주 간단한 관을 넣어버려요. 그래서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고 유착을 풀어주는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고요. 네. 반면에 수액성형술 같은 경우는요. 특수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전극이 달린 아주 가느다란 관들을 디스크 내부에 직접 넣어요. 그래서 네네. 문제가 되는 부위를 태워주는 일종의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단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점은 당연히 비수술이니까요. 그렇죠. 단순한 시술로만 해도 좋아지니까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네네. 단점은 이게 바늘이 들어가는 치료예요.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너무 어린 분이라든지 그리고 바늘 치료에 좀 거부감을 가지면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특정한 경우 그러니까 임신을 하셨다든지 전신 상태가 안 좋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우리나라 급여 체계가 참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네. 너무 비급여 비싼 시술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보험이 되는 시술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급여되는 시술만 해도 대부분은 좋아지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아까쯤에 보셨던 압박골절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뼈가 이렇게 크게 어긋나는 전방전신이라는 병이 너무 심할 때만 제외하고는 디스크가 좀 퇴행됐다고 해서 이 디스크를 인공 디스크로 바꿔주는 인공 디스크 추환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술을 요즘은 거의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만 있을 때는 나는 수술하고 좀 거리가 멀 거야 생각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 요통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 생활 습관을 좋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까쯤에 보셨던 19세 여자분도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근 20년 동안 본인 생활 습관이 안 좋고 그다음에 자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서서히 그렇게 진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시는 직업을 가지신다면 꼭꼭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에 2-3번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책상에 앉았을 때 삐딱한 자세로 앉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1~2번 정도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걷기 운동이야말로 허리에 가장 좋은 운동이니까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이제 하지 마셔야 될 운동으로는 본인이 녹내장이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하면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 그러니까 거꾸로 운동 같은 건 하지 마셔야 합니다. 거꾸로 매달렸을 때는 이 안구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녹내장이 있는 경우는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고혈압이 있는 경우 거꾸로 매달렸을 때 뇌 쪽에 압력이 좀 증가합니다. 그때 혈관이 너무 딱딱하면 불상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신 중에는 빈뇨, 질출혈, 요통 등 다양한 신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임신 기간 중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미리 잘 알아두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푸른산부인과 김부철 원장과 함께 임신 중 빈혈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부에게 흔히 나타나는 빈혈.
건강한 아이의 출산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임신 중 빈혈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 김부철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임신 중 빈혈인데요. 이 예. 임신 중 빈혈은 왜 생기는 건가요? 임신 중에 임신이 진행되면서 자궁 안에 있는 태아가 점점 더 커지죠. 네. 자궁 안에 태아가 점점 더 커지면서 성장하면서 필요한 근육이나 이제 뼈 이런 살을 찌우게 되죠. 네네. 그러면서 필요한 게 철분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산모가 그 철분의 공급을 제대로 잘 해주지 못한 경우에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임신 중에 빈혈이 생기면 산모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예, 임신 중 빈혈이라는 것은 피 속에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피 속에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음으로 인해서 산소를 충분히 각 조직에, 체내 조직에 공급을 못 해주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현기증입니다. 네. 그래서 빈혈이 생기면 산모들이 임신 중에 현기증이 자주 오고요. 또 가슴이 괜히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역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산소 결핍이 생기면서 호흡곤란이 좀 올 수 있고요. 네. 또 두통이 오게 됩니다. 두통이 오고 또 전신 피로감을 빨리 느끼고 또 이 손발이 좀 차갑고 또 머리가 좀 띵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사실 작은 변화도 산모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특히 그러면 이 빈혈이 분만할 때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있습니다. 역시 분만할 때도 빈혈이 좀 심한 산모들은 네네. 진통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통이라는 것은 자궁 근육이 수축하는 현상을 진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산모가 빈혈이 있게 되면 그 근육의 수축하는 그 성질이 수축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진통을 오랜 시간을 겪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효과적인 그 자궁 수축이 오지 않아서 난산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이 심한 산모들이 분만할 때는 보통 많은 양의 출혈을 하는데요. 네네. 보통 자연분만을 할 때도 500cc 이상의 출혈을 하게 되는데 빈혈이 심한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는 출혈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출혈성 경향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빈혈이 없는 상태에서 분만을 하는 것이 산모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산모들에게는 분만 시에도 영향을 주는데 자궁 속의 태아에 빈혈이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산모가 빈혈이 심하면 결국 산모의 혈액이 태반을 통해서 탯줄로 태아에게 건너가게 되는데요. 네네. 그 안에 빈혈이 있는 그런 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태아의 성장에도 또 지연이 되는 그래서 자궁 내 태아 발육 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 네. 또 빈혈이 있는 산모에서 태어난 아가들을 후양적으로 태어나서 신생아기에 봤더니 신생아기에 생후 2달, 3달 또 자라나면서 빈혈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또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임신부들이 그러면 빈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임신 주수가 많아지면서 네네. 산모들이 철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식사를 해줘야 합니다.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또는 닭의 그 간, 그 간에가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녹황색 채소, 그다음에 해조류 이런데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분과 더불어 단백질이나 비타민 B, C 등을 잘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철분과 함께 헤모글로빈 생성을 도와주는 그런 영양소고요. 비타민 B는 단백질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비타민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비타민 C는 철분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위장관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비타민이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철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비타민 C를 또 비타민 여러 가지 영양소, 비타민 B나 C, 또 단백질 이러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줘야 되겠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중에서 태아가 크면서 철분의 함량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더라도 네네. 임신 16주에서 20주 정도 태아에 이미 골격이 완성되고 태아가 이제 많이 커져가는 그런 시기에는 철분제를 복용해 줘야 합니다. 철분제는 크게 정제, 알약으로 된 것과 네. 또는 액상, 액체로 된 것, 그리고 주사로 직접 혈관에 넣어주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산모의 빈혈의 수치나 상황에 따라서 알맞는 철분제를 섭취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철분제는 하루에 어떤 시간에 복용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예. 또 복용할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나요? 예, 있습니다. 철분제는 공복 시에 복용을 하면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침 식전 30분 전 정도, 네. 또 저녁이라면 취침 전에, 저녁 식사 후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뒤 취침 전에 복용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빈속에다 먹으면 위장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는 경우는 식사 후에 한 30분 정도 지나서 복용을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복용하는 그런 또 위장 장애가 적은 그런 철분제들이 또 있습니다. 철분제는 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해당 전문의와 상의해서 거기에 맞는 알맞는 철분제를 복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한 산모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신한 산모는 자기 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키우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산모가 건강해야 자궁 안의 태아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신한 산모가 임신 중에 균형 잡힌 식사와 철분제를 잘 복용하여 임신 중 빈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산정 관리를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부철 원장과 함께 임신 중 빈혈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손톱이 변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손톱을 눌렀다 떼면 잠시 흰색으로 변했다가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데 3초 정도 걸리던데요. 3초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나 누를 때 심한 통증이 있다면 바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손톱이 노랗게 변하면 결핵이나 천식 같은 폐질환을, 붉게 변하면 출혈성 심장질환을, 색을 띠지 않고 새하얗게 변하면 만성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손톱으로 건강 상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